자, 안녕하십니까, 머니어스님. 안녕하십니까. 뭡니까? 오늘 제가 급하게 조금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이, 이거 길이 안 좋아서 목소리가 떨리는데, 무튼, 보시는 분들,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. 여기 이제 농장길인데, 모두가 다 비포장 도로예요. 무튼. 그래서 좀 떨리는군요. 네. 그래서 목소리가 좀 떨려서 말할 수 있다라는 거, 제가 지금 설레거나 떨려서 목소리를 떠는 거 아니라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. 머니어스님, 제가 요즘에 조금 궁금한 것들이 생겨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즘 이더리움이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핫하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, 제가 이제 이해하는 정도는 그냥 지금은 은행을 쓰는데 나중에는 이더리움을 쓴다 정도. 그래서 이더리움 재단은 정확히 뭐 하는 재단인지 조금 궁금해요. 일단 이 이더리움 재단이라는 걸 간단하게 말하면 이 이더리움이 계속 탈중앙화 상태로 살아남게 만드는 그 관리자 역할을 해주는 재단이에요. 근데 여기서 관리자라고 해서 그거를 100%꽉 쥐고 있는 어떤 100% 소유자가 아니고, 그리고 또 통제자도 아니고요. 그냥 지켜보면서 이 네트워크 생태계가 독립적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싶은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 이 재단이 지금 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게 혹시 따로 있을까요? 이 이더리움 재단의 목표는 이 이더리움 재단이 없이도 이 이더리움이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. 즉, 재단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역할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게 성공이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더리움의 가격을 올리는 것만이 얘네들이 목표가 아니라는 말인 거죠? 네. 그러면 완전 돈도 안 벌고 그냥 사회에 기부하듯이 만드는 거예요? 굳이 얘네들이 왜요?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, 그래서 뭐가 남는지, 얘네들은 어떤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. 이 이더리움 재단이 돈을 아예 안 벌겠다라는 건 아니고요. 이 재단 자체가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구조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. 이 비영리 단체들처럼요. 왜냐면 이 특정 조직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이 모든 수익 구조를 이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는 방향으로 바꾸려는 그런 유인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. 근데 현재 이더리움은 영리를 취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 공공 인프라처럼 이거를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. 쉽게 설명하면 우리 지금 인터넷 다 공짜로 쓰고 있잖아요. 근데 이 인터넷 사용하는 게 진짜 공짜일까요? 아니죠. 우리가 이 인터넷에 머무는 그 모든 순간 어떠한 비용이라도 발생은 하게 되는데 우리가 공짜인 것처럼 느끼는 것 뿐이에요. 유사하게 지금의 이더리움은 이 인터넷이 우리 삶에 완벽하게 스며든 것처럼 이 거래의 영역에서, 이 금융의 영역에서는 그러한 공공적인 인프라로 가고 싶은 거예요. 일단 여기 길 너무 이쁜데 여기 한번 찍어주시면 안 돼요? 잠깐 로드뷰 좀 보겠습니다. 여기 너무 이쁘죠? 여기가 오늘은 날이 그렇게 화창하지 않은데 진짜 화창한 날에는 진짜 막 무슨 천국으로 가는 그런 문같이 보이거든요. 굉장히 푸르르하니 마음의 안정이 되는 그런. 서울에서는 약간 보기 힘든 그런 뷰죠. 아무튼 그럼 인터넷은 뭐 전기료나 어플이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회사들이 돈을 내고 또 돈을 벌고 하는 걸 알겠는데, 이더리움 재단은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을 하는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보이거든요, 제 기준에서는. 네. 이게 남는 게 아예 없냐라고 한다면 뭐 그거는 또 아니에요.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더리움이 커지면 어떠한 현상이 실제 우리 삶에 일어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되겠죠. 일단 이더리움이 커지게 되면요, 이 개발자 생태계 자체가 커질 테니까 이 개발자들은 돈을 벌고, 그리고 사회에도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이 되겠죠. 왜냐면 더 많은 개발자들이 고용이 되고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니까.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이 기업들이 그 위에서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.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인터넷으로 다시 예를 들면, 이 인터넷이 공공 인프라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뭐 인스타그램 같은 SNS도 생긴 거고, 그리고 뭐 또 유튜브 같은 것도 이제 생긴 것처럼요.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생기면요, 분명히 발빠른 이런 사모 투자자나 아니면 이 큰손 투자자들이 막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. 뭐 인스타그램 초창기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투자 금액이 들어갔겠죠. 그러면서 그 산업 자체 전체가 다 커지게 되면 그에 맞는 대장주들은 상장을 하게 될 것이고, 그리고
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들까지도 투자를 하게 될 수 있는데, 그러면은 이 기업은 이 투자자들한테 돈도 벌 수 있게 만들어주는 형태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고, 그러면서 당연히 이더리움의 가치도 전체적으로 한 단계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전체에서 나오는 이익은 이 인터넷처럼 전 세계와 공유하는 구조가 완성이 될 거라는 거죠. 즉, 재단만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익을 얻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더리움 재단이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라고 제가 말을 했다고 해서 아예 돈을 안 벌려고 이거를 개발하고 있는 건 결코 아니고요. 이 이더리움 재단은 정말 그냥 순수하게 그 누가 이쪽으로 와도 이 이더리움의 네트워크를 통제할 수가 없는 그런 탈중앙화적인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. 여기서 다시 한번 탈중앙화라는 단어가 또 나왔는데, 왜 이렇게까지 탈중앙화에 집착을 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도 있을까요? 네, 그거는 그들의 핵심 철학이 자기 주권이라는 것에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. 이 자기 주권이라는 건 사실 이 요즘 세상 사람들의 트렌드이기도 하잖아요. 이 요즘에는 예전처럼 막 이렇게 남 눈치 보거나 어른들의 눈치를 보는 사회가 아니라 이 자기 자신만의 정체성을 키워나가는 사회잖아요. 그래서 현재 우리가 젊은 층을 보면 이 현재 젊은 층의 자기 주권적인 탈중앙화라는 이 트렌드가 현재 이더리움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도 이렇게 맞물린다라고 좀 봐요. 그래서 그 누구한테도 간섭받지 않는 이 탈중앙화라는 그 기술이 이 세계적으로 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서도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제가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, 주권적 탈중앙화를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도 있나요? 이 자기 주권적 탈중앙화라는 거는 결국에 사용자가 자기의 돈이나 뭐 데이터, 신원, 자산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. 그러면 이제 부딪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 현재의 금융 시스템이죠. 이 현재의 금융은 말 그대로 내가 아닌 타인이 나의 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해 주잖아요. 근데 이 이더리움은 그렇지가 않거든요. 이 이더리움은 우리가 그 왜 흔히 Proof of Stake라고 하는 이 POS 시스템, 즉 우리가 스스로 통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증명하는 네트워크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. 그래서 앞으로의 금융체계에서는 이 은행이라는 중앙기관이 막 개입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 자기 주권적인 탈중앙화가 깨질 수도 있다라는 논리를 내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여기서 탈중앙화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까요? 뭐 우리가 그거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건 없겠죠. 왜냐면은 우리는 그냥 재단이 만든 이 탈중앙화적인 네트워크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사용자가 될 테니까요. 근데 이 재단의 입장에서 탈중앙화를 지키기 위해서 뭐 중요한 요소를 굳이 따지자면 이거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, 이거를 크랍스라고 부르거든요.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 첫 번째가 검열 저항성이라고 하는 이 censorship resistance라는 게 있고, 그리고 두 번째가 오픈 소스라고 하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privacy,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보안, security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네 개는 이더리움의 재단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타협이 불가능한 원칙이에요. 그럼 재단이 직접 앱도 만들고 사업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주관적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? 아니요, 뭐 그런 거는 안 해요. 이 재단은 뭐 기업도 아니고 그래서 마케팅도 당연히 안 하고요. 그리고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를 밀어주지도 않아요. 그냥 이 기술의 기반과 그 방향성만 사용자들한테 제공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. 그럼 이 재단은 돈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최종 목적이 있을까요? 네, 이 돈 벌려고 하는 조직이 아니기는 한데 그렇다고 돈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. 그건 뭐 제 아무리 비영리 단체라도 이 외부 투자가 없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죠. 하지만 이 재단은요, 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목표가 아니고 뭐 어디에 채택되는 것도 결코 목표가 아니에요. 그래서 뭐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냥 오직 이 이더리움이 오래오래 잘 이 탈중앙화성을 지속하면서 오래 살아남게 하는 것이 목적이겠죠. 근데 솔직히 너무 먼 얘기가 아닐까.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쓰는 뭐 예를 들면 카카오페이나
증권사 어플들도 굉장히 편하고 보편화가 많이 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그냥 이런 중앙화 서비스 쓰면 더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그거는 제가 바라보는 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시점을 현재로 갖다 놓고 대답을 하자면 말씀해 주신 게 맞는 말이에요. 지금 저도 뭐 은행 어플을 다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. 하지만 이 시점을 만약에 저희가 뭐 5년 후나 10년 후 뭐 내 자녀 세대로 생각해서 본다면 그거는 결코 맞는 말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제가 볼 때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에서는 이 현재 금융 시스템만으로는 이 금융 체계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건 AI랑 탈중앙화랑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? 이 AI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그냥 LLM 정도가 아니고 이 에이전트 AI 시대가 온다고들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까지 AI는 이 내가 과거에 뭐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면 대답을 찾을 수 있었던 거를 그냥 좀 더 잘해주는 이런 뭐 챗 GPT나 이런 그냥 LLM들이었는데 이 실제 실행까지는 안 해줬단 말이죠.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야구 방망이를 사고 싶어서 리서치를 했는데 그 LLM이 리서치 자체는 도와주지만 실제로 그 야구 방망이를 구매하는 것까지는 못 해줬다는 거예요. 근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마주하게 될 이 AI 에이전트, 즉 AI 비서들은요, 제가 야구 방망이를 사고 싶다고 이게 리서치를 하면은 이 야구 방망이를 실제로 결제해서 우리 집 앞에 배달을 시켜 놓는다는 거예요. 즉 내가 물어보고 요구한 걸 실행하는 기술이 AI 에이전트인 거죠. 근데 앞으로는 이 AI와 휴머노이드가 이 우리 삶에 스며들어서 이들이 인간이 하던 일을 하나씩 맡아서 하게 되는 시대가 올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로봇들에게 세금을 부여해야 하는 상황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로봇에 세금을 부과한다라,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? 이제 일단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국가는 국민의 세금이 필요로 한데요. 이 미래에는 국민이 일을 안 하고 이 운전기사도 로봇가 하고 뭐 요리도 로봇가 하고 사무 업무도 다 로봇가 대체를 하게 된다면요, 이 일하는 노동자의 총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겠죠. 그러면 국가는 세금을 누구한테 거둘 수 있을까요? 당연히 그 일을 대체하는 이 AI 휴머노이드 로봇들한테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될 겁니다.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, 현재 우리는 이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어떤 기업들에게서 월급을 따박따박 받고 있잖아요. 그리고 그 기업들은 다 국가에 등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알아서 세금을 떼고 우리한테 이렇게 월급을 매달 주는 거죠. 근데 이 로봇들은 향후에 그냥 뭐 아마존이나 아니면 뭐 쿠팡이나 뭐 이런 데서도 심지어 주문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나 개인은 법인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개인이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부딪히는 게 이 개인의 소유물한테 무슨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기존 금융의 한계가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. 사실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이 세금 시스템은 뒤에서 사실은 이게 사람이 다 하고 있는 수작업이잖아요. 물론 기술의 역할을 빌려서 하고는 있지만 이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보기 위해서 이 수작업이라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현재 세금 징수는 기본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이 소득이나 뭐 자산이나 거래를 신고하면 이 세무 당국이 이를 검증하고 이 필요할 시에는 이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뭐 감사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. 즉 거래 자체에서 자동으로 막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가 아니라 이 신고와 검토 그리고 부과와 납부라는 이 행정 절차를 사람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처리를 하는 구조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이제 새로운 형태의 뭐 자산이나 아니면 뭐 자동화된 경제 활동이 등장할수록 이 대응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를 갖고 있죠. 근데 앞으로 도입될 이 AI 시대에서 뭐 막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뭐 내가 사용한 금액을 직접 신고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로봇한테는 기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방식이 필요한데 거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에서는 이 초미세 단위의 세금 부과 방식이 가능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.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자동 실행 때문인데요. 이 이더리움에서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그 프로그램이죠. 이 스마트 컨트랙트 하는 게 있잖아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
제 휴머노이드 로봇가 이 수익을 발생시키는 무언가를 하게 된다. 그리고 그럴 때 그 수익의 10%를 세금 지갑으로 자동으로 전송을 해라 라는 규칙을 제가 코드로 이렇게 설정을 하면 사람들의 신고가 따로 없어도 이 자동적으로 로봇가 세금 보고를 할 수 있게 되겠죠. 그리고 둘째가 이제 거래 자체에 이 세금 로직을 포함하는 건데, 이 현재 세금 시스템을 보면 이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 세금을 계산을 하게 되지만, 이 블록체인에서는 이 거래 자체에 세금 로직을 넣어버릴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수익이 있는 행위를 했을 때 즉시 세금은 분리하고 나머지만 개인 지갑으로 지급하는 이런 실시간 자동 처리 방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 인스펙션, 즉 이 감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. 이더리움 블록체인 안에서는 이 모든 거래가 기록이 되어서 투명하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누가 얼마를 벌었고 언제 벌었고 또 세금은 얼마가 나왔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별도의 감사 없이 그냥 다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. 그러니까 현재처럼 사람이 서류를 검토할 필요가 줄어드는 거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중앙화되어 있는 기관들이 없이도 이들끼리 알아서 자동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가 될 수 있겠죠. 이 현재의 세금 시스템을 보면 이 현재 시스템은 우리가 신고를 안 하면 이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. 그래서 막 이 세금 신고를 안 하면 이 조사가 막 나오기도 하죠. 하지만 블록체인으로 넘어와서 보면 이 블록체인은 거래 순간에 이 자동적으로 모든 게 기록되고 실행이 되어서 이런 강제적인 집행 비용이 감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현재 우리의 세금 시스템은 이 사람이 신고하고 또 사람이 검토하고 사람이 부과를 하는 방식인데, 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으로 넘어오게 되면요, 이 거래가 발생하는 즉시 코드가 자동으로 세금을 분리해서 즉시 집행을 해준다는 거예요. 즉 현재 이더리움이 자주 언급이 되는 이유는 단순히 뭐 그냥 스테이블 코인이 핫하다 뭐 이것도 맞는 말이기는 한데요,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이 거시적인 구조 있죠. 이 AI나 뭐 휴머노이드 같은 이런 로봇 중심 경제에서 어떻게 자동 세금 처리가 가능한지, 뭐 이러한 것들이 겹겹이 다 겹치면서 가장 주목받는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. 이 모든 내용들을 한 줄로 정리를 한다면 뭘까요? 오늘의 내용을 한 줄로 정리를 해보자면, 이 이더리움은 돈이 아니라 그냥 누구도 통제하지 않는 그 탈중앙화적인 금융 인프라를 만들려고 하는 프로젝트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이제 하는 걸로 하고요. 질문에 잘 답변해 주신 머니어스님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딱 맞춰서 도착했네요.